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를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배출 전망치 대비 37% 예상보다 훨씬 많이 감축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적을까 봐 우려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산업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낮추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생생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어제가 시한이었는데 회의에 사용자, 그러니까 경영계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었고 배로 올리자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습니다만은 어제는요. 이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같이 병기하자 이런 주장을 가지고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결렬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 입장의 경영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그리스 문제로 아침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들이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시장의 뚜껑을 여니까 전일 하락이 있었던 탓인지 실제로 그리스 충격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장중에 상당폭 하락을 양시장이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장 마감으로 갈수록 오히려 그런 불안감을 떨치면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침 시작 이후 9시 중반대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양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수를 살펴보면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3.71포인트 0.67% 상승하면서 2074.2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증시는 9.23포인트 1.26%로 거래소보다 높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742.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시장이 어제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다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네. 일단 저희들의 경우는 전일, 그러니까 어제 이미 유럽에서의 선물 하락분을 상당 부분 반영시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하루는 선반영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충격파에서 일부 좀 해소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로 이제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됐습니다. 6개월 증시가 마무리됐는데요. 전반적으로 횡보세인 것 같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074포인트면 연초 대비 약 거래소는 14%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최저치는 1876이었고 최고치는 2189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양상을
보여주면 8.2%가 상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해 대체적인 특징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경기 관련 민감주보다는 경기와 좀 상관없는 섹터별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코스닥이 그대로 드러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742포인트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연초 542포인트가 연간 저점이었고 그 연초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 3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고점은 757포인트였는데요. 지금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아직도 코스닥은 이런 상승 흐름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네. 예상도 해보게 합니다. 네. 코스피는 어떨까요? 하반기에. 네, 코스피는 사실은 경기 민감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그다음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사실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주식들인데 이것들이 다 경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야만 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일반적인 흐름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일단 3, 4분기 정도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강세 흐름들이 네.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최근에 바이오 제약들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중소형주군들 중에서 평가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하는 저평가 종목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나 코스닥 증시 이러면은 굉장히 좀 경계하고 겁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올해 흐름들은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가 벌써 하반기가 되는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성문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내수 침체, 수출 부진까지 상당히 우울한 소식들만 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지표는 어떤 거죠? 네, 오늘 통계청이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산업활동 동향 중에서 제조업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전월 대비해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월에 2.3% 증가한 뒤에 석 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제조업의 양대축인 자동차 또 반도체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통신 방송 장비와 석유 정제 등에서는 생산이 늘긴 했지만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통계청은 수출이 계속 둔화된 것이 광공업 생산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메르스 여파로 내수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기업들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을 낮추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재고율은 7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제 메르스 영향 때문에 아마 6월 생산 지표는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메르스가 한 5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13조 원이나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메르스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한 3개월 혹은 5개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산업연구원이 그 생산 감소 규모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지속할 경우에는 최대 13조 2천억 원의 전체 산업 생산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이 관광 산업인데 이 관광 산업만 놓고 보면 메르스 사태가 석 달만 이어질 경우라고 보더라도 최소 2조 5천억 원에서 최대 4조 6천억 원의 관광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5개월, 그러니까 10월까지 만약에 계속된다면 최대 7조 5천억 원까지 이 관광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개월 지속됐을 때 최대 전체 산업에서 13조 원인데 관업이 7조 5천억 원이니까 네. 절반 이상이 관광 산업
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성장률은 어느 정도나 더뎌지게 될까요? 네, 지난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규모로 환산을 해보면 3개월 지속될 경우에 최대 0.25%, 그리고 5개월 지속된다고 보면은 최대 0.42%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제 이번 메르스가 지난 사스 때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네.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때는 초기에 방역이 상당히 성과를 보이면서 국내 확산이 심각하지 않았었고 또 경제적 충격이 역시 미미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빠르게 확산됐고 또 이 질병 확산에 대한 정보가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비대칭성이 있었고 또 치료제가 없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포심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수 침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광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업계와 정부의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고요. 다양한 뭐 융복합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어디에 쓰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국회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다시 또 빚을 갚는 데 썼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걸로 나타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당히 늘고 있는데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용도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대출을 돌려갚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그러니까 지난 4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을 살펴보니까 대출금 상환을 위한 그 대출이 31.2%에 달했는데요. 네. 이것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에는 이제 17.1%가 바로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 상환,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 2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향후에 금리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가계부채 위험가구 비율도 현재 10.3%에서 11.2%로 늘어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이 가계부채 위험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네. 한국은행은 작년 기준으로 가계부채 위험가구를 112만 가구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는 143조 원 수준입니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채를 늘려서 생존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러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게나 기업이나 다 부담이 될 텐데 네.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기존에는 이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수급 대상자 선정을 이 중위소득을 적용해서 이 중위소득 그 기준에 따라서 각 또 급여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4인 가족 기준 167만 원이 최저 생계비였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버시는 가장이 있는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200만 원을 버시는 분이다. 그러면 현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22만 원이니까
그것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211만 원 이하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선정되면 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별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가면 그 4개를 모두 다 못 받게 되는데 이제는 그 수준에 따라서 뭐 1개 혜택만 받을 수도 있고 2개 혜택 받을 수 있고 3개 이런 게 이제 맞춤형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만약에 지금 합병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요? 일단 오늘 제일모직이 IR을 개최하면서 이제 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양사 CEO들은 합병 비율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할 계획은 없다. 그리고 합병이 무산될 내는 그런 플랜 B는 없다. 무조건 이제 합병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가장 이제 첫 손에 꼽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배당 성향을 확대하겠다. 네.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합병 작업이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게 되는데 일단 내일 그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주총, 그러니까 오는 다음 달 17일에 이제 주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주총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판 것도 역시 의결권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엘리엇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소송 판결이 내일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네, 또 글로벌 의결권 자문 기구인 ISS의 그 합병 관련 보고서 발표가 다음 달 2일에 예정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오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리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렌트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렌트프리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부동산 자산관리회사 관계자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렌트프리로 일부 공실을 채우는 빌딩이 주변에도 있나요? 서울에서 공실을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의 50% 이상이 렌트프리를 통해 공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공실을 채우면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렌트프리가 근본적으로 임대료를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성 측면에서 손해로 보이지만 장기간으로는 임대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신규 공실이 발생할 경우 공실 해소 기간이 대략 6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렌트프리를 2에서 3개월 제공하고 공실을 해소한다면 빌딩 운영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실 오피스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서울 공실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오피스 신규 공급량 감소로 공실률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2015년 6월 현재 공실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0%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오피스 공급 과잉과 임차 수요 위축이 주요 원인입니다.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시장에 공개되는 빌딩별 기준 임대료와 렌트프리가 감안된 실제 임대료 간의 괴리가 생기면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임차인은 물론 투자자들도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렌트프리로라도 공실을 채우면 빌딩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빌딩 운영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임차인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렌트프리를 통해 공실을 해소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렌트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 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6월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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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된다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건 장기적 전망을 가진 대신 하우스 뷰뿐입니다.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대신증권.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의 인터뷰 주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상향이, 목표치 상향이 과연 적당한가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요. 얘기가 원래 됐을 때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가 너무 좀 적게 온실가스를 감축을 한다라고 좀 따가운 시선을 보냈었다가 이번에 감축 목표를 상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업계에서는 앓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 어떻게 봐야 될지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안인데요.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37% 중에서 25.7%는 국내에서 감축을 하고, 네. 11.3%는 해외에서 탄소 크레딧을 사와서 충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출권을 산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오늘 37%로 발표가 되긴 했지만은 한 14%에서 31% 정도로 감축 목표를 하겠다라고 다소 낮게 제기를 했었다는 지적을 좀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진일보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감축은 25.7%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정부가 발표했던 4가지 안 중에서 세 번째 안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11.3%를 외국에서 사오겠다는 내용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감축한 것을 크레딧을 사오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어서 과거에 일본이 그런 방식을 취했을 때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진일보한 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됐었어야지 좀 진일보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과학자들이 2도씨 이상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축해야 되는지 양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축량을 각 국가들이 그 능력과 역사적인 책임에 맞게 배분해서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2005년 배출량 대비 20%에서 40% 정도 수준은 줄여야 된다는 게 저희들 계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안은 2005년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보는 감축 목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2005년하고 비교하는 것은 10년 전이라서 그런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선진국은 1990년 배출량을 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0년 배출량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때보다 한 130%, 140%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이제 선진적인 개도국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200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에 우리가 2020년 감축 목표를 발표할 때 그 당시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배출량 대비 4%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안도 그다지 이렇게 진일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감축을 해야 제대로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배출 전망치 대비 몇 % 줄이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개발도상국들은 쓰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배출 전망치. 기준연도를 잡아서 2005년 대비 몇 % 줄이겠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면이 좀 아쉽고요.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40% 정도는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또 경제 능력에 걸맞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산업계에서도 이 배출 전망치 BAU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판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BAU를 기준으로 해서 감축 목표를 잡으면 끝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은요. BAU는 늘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5년 후에 다시 선정하면은 BAU가 또 바뀔 텐데 그때마다 정책을 또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감축 목표를 상대적인 목표인 BAU 기준이 아니라 절대 목표인 감축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표가 나왔으면 했던 것인데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불만 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명확한 그 예. 절대적인 어떤 감축 목표가 나와야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투자 방향이라든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요. 네.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것은 사실 자발적으로 목표를 하는 것이지 누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국제 협상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지금 우리가 INDC라는 예. 국가의 자발적 기여를 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도 신기후 체제 협상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후 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자발적으로 그 목표를 제시하면 됐었죠. 그러니까 이 구속력이 없었는데요. 네. 신기후 체제에서는 이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그 차이가 큰 예.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그런 이제 정도 수준은 예. 이미 이제 벗어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탄소 감축에는 좀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좀 나서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예. 근데 업계가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심하게 표현해서 뒤통수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업 부담이 한 15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나요? 이 정도 저는 좀 감축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지금 그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요. 예. 어떤 내용이 또 붙어 있냐면 산업계 감축률은 12%로 한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감축은 37%를 하는데 산업계는 12%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030년에 이 산업계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15조가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산이 맞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2030년까지 15조면은 1년에 이제 1조 정도 드는 것인데 네. 그 정도 금액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능력이 없는 국가들도 그 부담을 하면서 해가고 있고요. 네. 또 온실가스 감축이 그 비용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일자리 만들어지고 그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봐야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네,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재테크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봅니다. 숨은 고수의 재테크.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 이 책의 저자입니다. 허주일 발명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 벌리는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계속 해주셨는데 네. 이게 돈이 벌리는 특허가 뭐고 돈을 가져다 주는 특허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특허 재테크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특허가 돈이 되려면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요. 예. 첫 번째 돈 벌리는 특허는 돈을 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이제 현재의 수익성이 있는 그런 특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 것 같은 특허. 미래 가능성. 그렇죠. 네. 미래에 잘 될 것 같은 유망 기술의 특허. 이런 것들은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그 특허를 인수했을 경우에 어떤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흔히 알기는 쉽지 않지만 돈을 가져다 주는 특허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거는 이제 R&D, 연구개발에 가치가 있는 특허입니다. 예. 당장 돈이 되지도 않고 향후에도 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역시 기업 가치라든지 상품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는 특허들. 그런 것들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연구개발 네. 자금으로 공공의 것이든 민간의 것이든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캐시플로우에 큰 도움이 되죠. 그렇겠네요. 예. 말하자면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기술들 혹은 앞으로 필요할 기술들에 대한 특허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집도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허의 가치도 다 다르죠. 그렇죠. 예. 이 가격은 어떻게 매겨요? 값을 매기는 건 참 쉽지 않죠. 네.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입지면은 그리고 비슷한 평수면은 가격이 비슷할 텐데. 공시지가도 있고요. 예, 특허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제 집과 특허가 또 어떤 부분으로는 비슷합니다. 뭐 집도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강남에 있느냐 아니면 시골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네. 특허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분야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어떤 분야, 그 분야가 바로 집으로 따지면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망한 분야이냐 아니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분야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허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게 차이점이면서 아쉬운 점은 집은 그 가치가 뭐 공시지가라든지 거래가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를 보더라도 네. 알 수가 있는데 특허는 그것을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고 그렇죠. 중개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차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더라도 안 사면 그만이니까 그러게요. 예, 살 수 있도록 중개를 예. 풀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게 사실은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허만 가지고서 돈 버는 우리가 특허 괴물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네네. 게 NPE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들이잖아요. 예. 예. 그 NPE가 이제 Non-Practicing Entity라고 네. 특허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관을 줄여서 NPE라고 하는데 좀 네거티브하게 특허 공룡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NPE가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NPE가 일반 특허들을 네. 매입하거든요. 매입해 주는 건 긍정적인 긍정적이죠. 측면이지만 굉장히 비싼 값에 이용하도록 하니까 괴물이다, 공룡이다 괴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플러스의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의 효과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발명가 입장이니까 특허를 사주는 기관이 존재한다라는 네네. 것이 산업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공의 NPE가 나타났습니다. 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 그 NPE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산업 분야의 특허들을 매입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외국의 특허 공룡처럼 이렇게 압박하는 그건 부정적인 수단이 아니고 긍정적인 수단으로 해외 NPE가 공격하기 전에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게 사용권을 허여하고 네. 허락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NPE의 공격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생긴 게 언젠가요? 생긴 거는 불과 몇 년 안 10년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팔고자 할 때 거래를 해볼 수 있는 곳은 생긴 셈이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마치 근데 내 특허 사주세요라고 막 기업마다 막 세일즈하러 다니고 이러는 경우도 실제 있나요? 참 쉽지 않은데 예. 실제로 이제 대기업 쪽에 특허 담당 부서마다 매입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작년, 재작년 이럴 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의 그런 통신기업들하고 특허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분야의 특허들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거든요.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내 특허 사세요 하고 가면은 아무래도 이 잡상인 같은 느낌을 의심을 하고 보는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 중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뭐 기술사, 기술 거래사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급 특허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전문 특허법인들이 있습니다. 특허법인들이 뭐 기술 거래, 특허 네. 거래 이런 이름으로 중개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중개를 해주면 조금 더 공신력 있고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허주엘 발명가께서 해주고 싶은 조언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특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렇죠. 지금 버는 것보다 미래 많이 버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지금 예. 벌 수 있는 건 이미 남들이 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특허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딱 한 줄로 딱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면을 상상해라. 더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발명 혹은 특허 그러면은 사람들이 출발점이 기술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생각을.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발명이란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사람에서 출발을 하고 장면에서 출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있는 장면이 그렇죠. 있는 건가요? 예, 그 기술이 사용이 된 장소 그리고 어떤 형태면 좋을까, 네. 어떤 기능이면 좋을까 그런 것을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그것을 하나하나 그림 그리듯이 구체화해서 특허로 낼 거리를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러면 훨씬 더 그 장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특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장면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블랙이 뜨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래도 예. 조금씩 반복되다 보면은 네. 예, 깜깜하던 것이 조금씩 밝아질 겁니다. 아, 연습해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예. 네. 그러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앞으로 돈을 벌 특허들을 어떤 식으로들 생각을 해서 또 등록을 하고 이러고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80년대에는 미국의 경우에 S&P 500대 기업의 그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율을 보면 유형자산 비율이 6대 4로 많았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에는 2대 8로 무형자산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8이 차지하고 무형인 거죠. 예. 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역전이 됐겠죠. 그 뭐 예전에는 무조건 뭐 미국에서 시가총액 최고 기업 그러면 정유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애플, MS 이 회사들은 공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뭐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땅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경쟁력. 네. 그것으로 지식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네네. 특허로 돈을 벌겠다라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확률 게임으로 본다면 확률이 굉장히 낮은 패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만약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하나를 특허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하고 싶으면은 하는 거고요. 내가 하기 자신이 없다. 혹은 남이 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빌려주거나 아예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를 직접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만 직접 내는 게 아니더라도 많은 출원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요. 자기가 직접 돈을 내지 않고도 특허로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머뭇거림 없이 출원하는 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의 시작은 특허의 출원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지금 몇 개 정도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네. 거요. 지금 이제 쓰려고 밀어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는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중에 한 가지만 살짝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나이에 맞지 않게 그 전동 휠이라고 예. 바퀴 하나 달려 있는 그 타고 다니는 장치가 있거든요. 아, 네. 그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예. 그걸 타면은 다쳐요. 그렇죠. 그 위험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거죠. 모터가 달려있는 외발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덜 위험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제 전혀 다른 구동 방식으로 하는 걸 하나 생각을 해놨는데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네. 아무래도 그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네. 막 내부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네. 특별한 어떤 구조적인 특징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를 많이 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제품으로 나오거든 허주열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신 걸로
알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주 동안 특허로 돈 버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너무 좀 멀게 느꼈었는데 가깝게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4시간 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의 저자 허주일 씨와 함께했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고마워요. 친절한 정훈 씨.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퓨롬 주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여보, 우리 집 우편 번호가 뭐였지? 인터넷 찾아봐요. 아, 우편 번호는 매번 찾아야 되니 참. 이제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 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새 우편 번호는 인터넷 우체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